네, 안녕하세요. 네, 오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예, 저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실전 대비 논술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오프라인은 이제 오늘,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9시부터 1시간 정도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1시까지는 이제 그 논술의 토대가 되는 교육학 이론 설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쓴 답지, 이거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답지를 가지고 1:1 첨삭 지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 1:1 첨삭이 조금 힘든 분들은요, 이제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주중에 전화로 또 첨삭을 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일 3제라고 해서 매일 3문제 안팎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원별로 이제 그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사이트에 접속해서 답을 남기시면 또 제가 첨삭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원별이 지금 이제 다음 주는 9장 생활지도와 상담부터 진행을 하고요. 이제 14장 교육사회학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온라인도 실전 모의고사 체제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매일 이렇게 교육학 논술을 하기는 여러분들이 버거롭기 때문에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한 수요일은 온라인으로 교육학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또 토요일 날은 오프라인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한 3회 정도씩 여러분이 또 논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가까워지면은 교육학에 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기는 어려울 테니까 일주일에 온라인 모의고사는 한 번 정도로 제가 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처음 제 강의를 듣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1회부터 8회까지 어떻게 모의고사가 진행되는지 그 개요도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그 에세이 형식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는지만을 여러분이 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마지막으로 교육학을 정리할 때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가 이론적으로 그런 걸 찾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를 다 작성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거의 자동화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제가 채점하다 보면 답안지에 조금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답안지 작성 요령과 어긋나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답안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주 잘 쓰셔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 요령은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화돼서 무의식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게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여기 나와서 학원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을 봤지만 실력 외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나이를 먹어 보니까 긴 이론으로 따지면 인생은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냥 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 유명한 사람들 이거는 교육행정학자들이 통계해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성공한 원인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실력이냐? 운이냐? 80% 이상이 운이라고 대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답안을 잘 쓰시다가도 실전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러한 여러분은 아직 제가 못 봤지만 많은 수험생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목표는 어떤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는 거 이런 거에 어떤 강의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그런 실전에 입각해서 나는 그때만 잘하면 되겠지. 뭐 이거는 안 통하죠. 그래서 시험 상황에서는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누구도 예측 못해요.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친구가 이제 갑자기 시험장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앞 사람이 시험 문제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는 아닌데 소리내서 읽다가 그거에 신경 써서 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 그 시험 문제지 작성 요령 이런 것을 이제 그때만 잘하면 되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보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이 테스트가 정말 마지막 우리가 11월 25일 날 보는 그 시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픈북 테스트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딱 1시간 동안 내가 어느 만큼 답을 작성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해서 이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 수험생 유의사항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제시된 문제 분석하고 또 이론적 공부를 해 나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 유의사항 중에서 이제 3번 보시면 문제에 대한 답안은 2쪽 이내로 전용 답안지에 작성하시오 그랬습니다. 2쪽 이내니까 가장 그 채점으로 들어갔던 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1.5쪽에서 2쪽 사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꽉 채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넘어가면 안 돼요. 양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 이제 넘어서 칸 밑에다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채점되지 않으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 양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답을 작성하는 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배점이 몇 점인가를 고려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쓰는데 많이 내가 아는 게 나오면 많이 써요.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적게 쓰죠. 그런데 아는 게 2점 배점이에요. 모르는 게 4점 배점이고요. 그러면 2점 배점하고 4점 배점이 주어졌을 때 평가위원회 입장에서는 몇 점 배점 맞은 게 더 많이 써야 돼요? 당연히 4점이죠. 그런데 아는 게 2점짜리니까 2점이 더 많이 쓴 거예요. 4점은 적게 쓰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2점 만점은 뭐 최대로 2점밖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4점 부분에서 많이 점수가 이제 까이겠죠. 그래서 그 배점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의 양을 써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장정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에 요건 2점이다, 1점이다 이렇게 표기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표기되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이게 4점이면 뭐가 4점일까?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해 보고요. 3개를 묻는데 배점이 4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리고 2개를 묻는데 2점이면 그냥 간단히 뭐 제시문에 놓은 거를 찾아서 써도 2점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동원하지 않아도 2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개를 물었는데 배점은 4점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각각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에 있는 논거만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실한 이론적 배경을 덧붙여서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작성을 하실 때 그 배점이 몇 점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양을 조절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답안은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을 사용해라. 기본이죠. 그래서 연필이나 사인펜 종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해보고 싶죠?
그러면 내년에 뭐 저를 또 다시 보시든가 그런 거니까 이런 건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의 초안 작성은 초안 작성 용지를 활용하시오 그랬는데요. 초안을 작성하는 건 제가 볼 때 서론하고 결론은 나중에 쓰시고요. 일단 서론 도입 부분은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뭐 서론, 본론, 결론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본론은 주어진 순서대로 그냥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써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서론 부분이고요. 잘 못 쓰시더라고요. 서론을 딱 읽으면은 이제 채점자가 본론도 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서론만 보고 본론을 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안심스러운 건 우리 시험은 교육학 논술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논술은 아닙니다. 논술 배점은 한 1점 정도고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은 여러분이 다 갖추고 있고 다만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그런 배점이 1점 정도 플러스예요. 그래서 그 1점 배점을 안 맞으면 이제 최대 19점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 19점의 근거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이라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학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듯이 교육학 서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내용 배점이 한 15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만 잘 맞히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서론과 결론을 전혀 생뚱맞게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0점을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을 수정할 때 두 줄을 긋는다. 이거 의외로 많이 안 하셔요. 이렇게 안 하셔요. 막 검게 칠한다든가. 그래서 두 줄을 긋고 수정할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밑줄을 친다거나 문제에 대한 답안 내용 이외에는 기타 어떤 내용도 일절 표시하지 말라. 이게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호 같은 것도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호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서론할 때 일 그게 무슨 글자죠? 이게 로마자인가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기지 넘버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도 제시문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으면 써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3명의 교사가 한글로 나와 있는데 뭐 3을 쓴다거나 이런 것도 가급적 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호를 쓰는 것도 특히 5급 시험에서는 부정행위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평가위원하고의 뭐 사인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채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뭐 보기 좋게 한다고 그런 기호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9번이죠. 다음에 해당되는 답안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답안란 이외의 공간, 옆면이나 뒷면 등에 작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쓰시는 분이 이 칸 밑으로 쓰는 거 이거 채점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액을 사용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이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기호나 이러한 또 로마자 숫자나 이런 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명 및 수험번호 기재라는 제외라고 했죠. 답안지 전체에 그런 내용을 쓰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째, 둘째 두 가지를 써라. 세 가지를 쓰라는 건 잘 안 나오고 거의 두 가지를 써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점이 보통 한 문제에 2개를 물으면 2가지 쓰면 4점이 되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첫째, 둘째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채점하는 평가위원들의 채점이 쉽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중에서 2가지를 쓰는데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쓰는 게 좋겠죠. 그게 우선순위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근데 이제 뭐 9번, 10번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왜 채점할 때 그 채점자들의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써라.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럼 뭐냐 하면은 보통 여러 수험서에서 보통 출제할 때는요. 이론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임용에서는 우리나라에 나온 교육학 저서 중에서 세 군데 책에서 그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 질문을 위한 공부가 또 있어요. 선생님 괴롭히려고. 요건 아는지 이런 거. 그건 굉장히 나쁜 공부 방법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남들은 모르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너무 꽂혀요. 그리고 답 쓸 때도 아주 쉽게 나오는데 사실 교육학 논술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변별하기 위해서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그럼 어려운 게 나오면 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나만의 어떤 특유의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보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개인에게는 오히려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엽적인 것보다는 많이 우리가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개념하고 원리 이런 걸 정리하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구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해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해설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제일 뒷부분에 제가 이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는지 서론, 본론, 결론을 요약한 표가 있어요. 그 프린트물 12쪽에 보면 있습니다. 12쪽에. 자, 그러니까 주제는 뭘로 정했냐면은요. 주제는 나는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비구조화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사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어떤 교사면 어떠겠어요, 그죠? 그냥 교사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 바람직한 교사 또는 훌륭한 교사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저는 교사로서 한 22년 동안 서울에서 근무를 했지만 지금도 교육을 매력적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육으로부터 나오지 않는가 하는 거고요. 사람만 바뀝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급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천천히라도 점진적으로라도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르칠 때 제일 즐거운 것은 여러분들의 변화를 관찰할 때입니다. 처음 답안지를 쓸 때는 서론 같지도 않게 썼는데 몇 번 지나니까 아주 멋진 글을 쓰면 내가 감동받을 만큼 그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교육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지향성입니다. 이런 걸 이제 피터스 같은 사람은 규범적으로 교육학을 정의를 했고 교육을 정의했고 또 교육학의 성격을 규범적 학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가치지향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회자되는 것 중에 가장 서글픈 것 중에 여러분도 많이 쓰지만 저도 가끔 썼지만 우리 둘째 놈이 하도 먹는 걸 밝혀서 너는 인간이 아니라 식충이다. 그런 표현을 가끔 쓰기도 했지만 요즘은 이 충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벌레죠, 벌레.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카프카의 변신인가요? 그럼 제가 학교 그만두고 학원 강의할 때 전국을 돌아다닐 때 새벽에 나가서 밤 또 새벽에 들어오고 이럴 때 가족들은 다 자고 있고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내가 벌레로 보이더라고요.
돈만 버는 벌레. 근데 요즘 그런 벌레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는 걸 보면 과연 인간이 인간다운 어떤 가치나 이런 존재론적인 것들을 많이 상실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좀 서글퍼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교육이 소중하다는 것은 벌레가 아니라 인간임을 아이들에게 일깨우게 하고 그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게 바로 교육이라는 아름다운 노동이고 그것에 이제 투신하는 분이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세태가 교사를 우습게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사는 오크셔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존중을 받아야 하고 교육은 다른 어떤 노동보다도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노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학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교사는 아니고요. 그냥 강사고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매판 지식인입니다. 지식을 팔아서 돈을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레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새롭게 하는 이 첫 강의 시간에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가를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답을 쓰면서 자성해 보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교사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뭐 바람직한 교사, 훌륭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하는 건데요. 뭐 유능한 교사가 바람직한 교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교사가 또 교사일 수도, 바람직한 교사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옛날 드라마에서 한석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필요한 교사, 누구에게든 필요한 교사, 낭만 닥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한 바람직한 교사는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주제로 던지고요. 3명의 교사예요. 3명. A고등학교에 근무하는 3명의 교사를 이제 그 도교육청 장학사가 컨설팅을 했어요. 컨설팅 장학입니다. 컨설팅 장학도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죠. 장학에서는 자기 장학과 동료 장학 정도만 출제가 됐는데요. 이 컨설팅 장학은 뭐 여러 가지 유사 개념들이 혼재돼서 사용하기도 해요. 학교 컨설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컨설팅도 있고요. 어느 게 가장 큰 개념이에요? 컨설팅 장학, 수업 컨설팅, 학교 컨설팅. 뭐 이렇게. 공통점은 컨설팅이죠. 근데 어느 게 제일 큰 개념이에요? 학교 컨설팅이 큰 개념이에요? 아니면 컨설팅 장학이 더 큰 개념이에요?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헷갈리죠. 예? 근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컨설팅 장학을 굉장히 상위 개념으로 보고 그 밑에 이제 학교 컨설팅, 그 밑에 수업 컨설팅 이렇게 보죠. 근데 또 어떤 교수는 학교 컨설팅이 제일 큰 개념이에요. 상위 개념이에요. 그리고 컨설팅 장학, 수업 컨설팅 이렇게 보기도 해요. 예. 그럼 이제 가장 작은 개념은 수업 컨설팅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수업에 대한 문제를 찾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수업 컨설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컨설팅 장학을 중간 개념으로 본다면 수업도 포함해서 컨설팅 장학은 그러면 교사가 하는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럼 교사가 하는 영역이 수업 말고 또 뭐 있죠? 생활지도도 있죠. 또 학급 경영도 있죠. 그죠?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 영역이 확대되면 컨설팅 장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은 뭐라고요? 학교 컨설팅. 그럼 학교 컨설팅 되면 교사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이면 누구나가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죠. 그죠? 뭐 학교 행정실에서 학교 회계와 관련된 컨설팅을 의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이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의뢰할 수도 있죠. 이런 건 학교 컨설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학교 컨설팅을 이제 가장 상위 개념으로 놓는 교수가 있고요. 또 그 어떤 교수 같은 경우는 컨설팅 장학을 가장 높은 개념으로 보고 그 밑에 이제 수업 컨설팅, 수업 외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컨설팅을 학교 컨설팅으로 보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의 개념은 수업 컨설팅, 컨설팅 장학, 학교 컨설팅 이런 식으로 개념이 정리되는 추세예요. 그렇게 예,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장학을 의뢰받았어요. 그러니까 컨설팅 장학이라고 했으니까 수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사의 학급 운영, 생활지도 이런 걸 다 컨설팅을 의뢰받은 겁니다. 컨설팅 기간은 비교적 길죠. 한 달간. 그래서 장학활동을 전개했어요. 그리고 이 3명의 교사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이제 그 결과를 기록했어요. 이 장학사가.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람직한 교사상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춰 논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쪽에 보면 그러면은 서론은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서론을. 예, 그럼 서론은 왜 이 주제를 논의하는가라는 그 주제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제를 논하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본론과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이런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담아서 그 분량은 3줄에서 6줄 정도까지 많이 쓴다면 그 정도로 여러분 쓰시면 되겠어요. 제가 예시를 든 거 보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든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국가나 사회의 발전 수준은 교육의 질에 따라 좌우되며 교육의 질은 상당 부분 교사의 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기에 흔히 사람들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 한 장학사가 작성한 컨설팅 장학의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관,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평가 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단락을 지을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다면 바람직한 그렇다면 앞에까지가 글을 쓰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입 배경.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본론과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이때 두 가지를 첨가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 그 에세이가 어떤 형식인가를 간단히 언급하는 거죠. 그게 한 장학사가 작성한 컨설팅 장학의 사례 이런 걸 언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세이 형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작년에는 뭐가 나왔죠? 신문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물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내가 주제를 논할 때 참고하는 자료잖아요. 이걸 언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요. 예. 근데 막 이런 말 없으면 갑자기 김 교사가 주장하고 있는 철학은 본질주의 철학이다. 뜬금없이 김 교사가 나오면 글이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걸 논하게 된 토대가 되는 이러한 에세이 형식을 언급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목 정도로만 하세요. 문장으로 하지 마세요. 이건 보여주는 거니까. 예, 그래서 교육관,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평가 등을 참고해서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본론의 내용적인 틀을 보세요. 3명의 교사인데요. 임교사, 홍교사, 윤교사입니다. 교육관은 우리가 좁게 보면 교육의 목적이지만 넓게 보면 이 사람의 그러한 언행을 지배하는 그러한 교육 철학이라고, 교육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임교사는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을 보면 본질주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홍교사는 실존주의고요. 윤교사는 비판적 교육 철학, 비판 이론입니다. 요즘 비판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작년도 행시에서도 나왔고요. 이번 7급 시험 이런 거에서 계속 비판 이론이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요? 이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이 교사들의 어떤 교육관의 이제 교육 철학이라면 교육 목적이고요. 좁은 의미로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교육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교육 내용이 뭐냐? 교육 과정이죠.
교육과정은 이제 본질주의 교육 철학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은 두 가지죠. 교과 중심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제가 이제 출제해보자. 이건 제가 이제 출제자의 어떤 출제할 때 세웠던 어떤 논리적인 틀입니다. 이제 홍 교사는 실존주의 철학이니까 인간 중심 교육과정. 또는 뭐 잠재적 교육과정을 물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교육 철학은 아무래도 그 의도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러한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죠. 그럼 이제 교육과정은 영교육과정이 되겠죠. 뭐 이제 아이즈너입니다. 뭐 배제된 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답을 작성하실 때 이걸 교육과정 재개념화 또는 재개념주의 교육과정이라고 쓰시는 분이 있었을 텐데요. 교육과정 재개념화는 교육과정 유형이 아닙니다. 그 재개념주의는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육과정 학, 즉 교육과정 철학입니다. 철학이기 때문에 재개념주의를 교육과정 유형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오개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교육과정 학 또는 교육과정 패러다임, 접근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철학이에요, 철학. 교육과정 학. 예.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우리가 조빈으로 보면 내용적인 거고요.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죠. 이제 교사는 전문가라고 할 때 흔히 가장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논의되는 게 교수 방법의 전문가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연기에 메소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메소드가 바로 교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바람직한 교사는 이러한 방법면에 있어서 탁월성을 보이는 건데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 방법으로서 늘 얘기되는 게 뭐죠? 발견학습입니다. 예. 뭐 이것을 자연과학이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회교육과에 적용한다면 탐구학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브루너의 발견학습,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교육철학, 인간중심 교육과정, 여기에서는 뭐 딱 정해진 그런 교수학습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교사와 학생, 그리고 뭐 학생과 교재와의 관계를 새롭게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만남 또는 대화 이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인간중심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실존주의나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중시하는 것은 환경이에요. 인간적인 환경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험에 등장했던 그 상담 이론 중에서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 이론이죠. 거기서 상담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상담자의 자질로서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경, 공감적 이해, 진정성 이런 건 환경이죠. 환경.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나 또 잠재적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환경의 인간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럼 어찌 보면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벌레라는 말을 써서 인간들을 폄하하고 있다면 사실은 개인의 비도덕성 이거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환경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해분조선이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인간적이지 못하다. 그런데도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윤교사는 이제 영교육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또 어떠한 교수 방법을 딱 지정하지는 않죠. 지정된 건 없습니다. 예, 특히 뭐 영교육과정 이렇게 되면 철학적으로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교수 방법을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죠. 그런데 전통적인 어떠한 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즈너에 주목하면서 교수 방법의 다양화도 있고 일단 교수 방법과 관련된 교육 목표에 대한 논의입니다. 공학적인 관점에서는 행동 목표만을 중시했죠. 그래서 아이즈너는 이거 외에 목표를 다양화해서 문제 해결 목표하고 표현적 결과를 제시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평가 부분입니다.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성적 성찰 과정이 바로 평가고요. 그런 평가에 있어서는 이제 그 지식의 구조를 강조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절대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평가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정평가, 그리고, 형성평가입니다. 이 과정평가는 특히 총괄평가에 대한 대안적 평가로서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다 끝나고 하는 평가죠. 그죠? 근데 교육이 진행 중에 하는 거니까 과정평가 안에 형성평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 형성평가도 들어갈 수 있지만 과정평가가 곧 형성평가는 아니죠. 다른 방법, 자기평가도 있고요. 동료평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인간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그럼 어떤 평가를 물어볼까? 전인적 영역의 평가잖아요. 그래서 인본적 교육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절대평가를 이제 조금 더 확산시켜서 수행평가, 그리고 전인적인 평가에서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영역이 바로 정의적이죠. 정의적 영역의 평가. 그 다음에 외국 선진국은 이런 평가도 학교 교육에 도입되고 있는데요. 비고츠키 근접발달 영역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역동적 평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가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출제해보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가 방법이라기보다는 평가의 패러다임이죠. 평가 접근 방법. 그래서 아이즈너가 제시했던 이제 교육과정의 설계자는 아이즈너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교사의 교육적 상상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교사의 전문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술적 평가, 예술적 비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죠. 교사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신미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쉬운 객관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작업을 비평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주목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하나는 본론을 요약하기. 근데 이 본론을 자세하게 요약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론에서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견해 이런 걸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이라고 특정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결론입니다. 결론에서 여러분이 특히 바람직한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언급을 하시면 이제 만점을 맞을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든다면 본론에서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교육관,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평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요약컨대 이게 본문을 요약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쭉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겁니다.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교사는 마땅히 바람직한 교사가 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교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이야말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번 구회 문제의 어떤 틀, 개요를 한번 제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제시문을 통해서 조금 더 분석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본론 내용의 토대가 되는 교육학 이론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시문으로 돌아와서 인교사의 교육관 볼게요. 인류의 문화 전수가 교육의 주된 목적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육관이 되는 교육 철학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시험이 쉬우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개요트를 본 것처럼 임교사의 교육관은 본질주의 교육 철학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쉬웠죠? 초기 교육학 논술의 문제들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주의 교육 철학의 장점 두 가지를 써라. 한계 두 가지를 써라. 원리 두 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죠. 근데 여기는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건 분석적으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학생의 자발성은 인정하나 교육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성숙된 교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요즘 교사들이 많이 번아웃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죠.
교사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치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사의 인권은 조금 소외되는 그런 측면이 많죠. 예. 그리고 뭐 혁신 학교라든가 이런 주문 사항들이 권력의 주문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럴 때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조금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패러다임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주의는 좀 그런 측면의 고민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동 중심 교육을 표방했던 교육적 진보주의죠. 이러한 진보주의에 대한 도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학생의 자발성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교육의 주체나 이런 건 어디까지나 누구이어야 한다? 성숙한 교사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다 이제 본질주의를 특징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질주의를 특징 짓는 게 이거잖아요. 사회적 요구와 관심을 중심으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그럼 진보주의는 어디에 초점을 뒀죠? 사회적 요구가 아니라 그렇죠. 학습자 개인이죠. 개인의 필요 충족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홍 교사 같은 경우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이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 인간이죠. 예를 들자면 인간은 이성적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 비판한다. 이런 점에서 지향점은 같아요.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추상적이고 보편화된 인간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이제 항존주의하고 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항존주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성적 존재다. 근데 그것이 이제 추상적이고 보편화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그런 걸 비판하고 이러한 보편적 인간 이런 걸 한마디로 하면 철학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본질이죠. 본질을 비판하고 이제 어떤 그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실존을 부각시키는 게 실존주의가 되겠어요. 그 밑에 보면 또 나오죠. 실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학생 개인의 그러니까 인간 모두의 그런 보편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독자적인 삶, 자유를 존중한다. 이런 걸 자율성 또는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죠? 주체성. 그럼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동기이론에서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도 그런 점에서 인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 스스로 각성해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을 중시하고 개성을 가진 인간을 추구한다. 그죠?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개인, 근데 그 개인을 지적, 정의적, 그 다음에 뭐 행동적, 이렇게 분석적,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종합적으로 접근해요? 종합적으로 접근하죠. 그래서 그 개인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인디비주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통합된 전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실존주의에서 교육의 목적은 개성을 실현하는 걸 뭐라고 불렀죠? 자아 실현 또는 자기 실현 그리고 전인 형성이라고 보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개인을 부각시킨 심리학자가 누구였어요? 상담 이론에서 나오는 아들러죠.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분석 심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정신세계를 분석해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실존하는 인간은 분석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아들러는 무슨 학회를 탄생시켰어요? 개인 심리학. 개인 심리학. 그래서 개인을 발견한 사람이 아들러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윤 교사를 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문제다 그랬어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영교육 과정도 가치를 중시하죠. 배제된 가치. 근데 이 가치라는 게 우리가 교육 과정으로 가면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은 그럼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주장은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아니면 특정 계급이 중시하는 가치예요? 특정 계급이 추구하는 가치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근데 특정 계급 중에서 어떤 계급이에요, 그러면? 지배계급. 지배계급의 가치를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데올로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담겨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학교 교육을 통해 교육 이론과 실천에 숨어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가정, 전제를 드러낸다.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하죠? 계몽. 계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몽. 또는 개인적인 의미에서 파울로 프레이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의식화. 이걸 의식화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비판 이론인데요. 또는 비판적 교육 철학이에요. 비판적 교육 철학의 목적은 어떤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 게 무슨 교육이죠? 프레이리가 그 은행 저금식 교육이죠. 이러한 순치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된 인간이죠. 그런 인간을 뭐라고 한다? 자율적인 인간이라고 부른다. 근데 여기에만 목적을 둬요? 목적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뭘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체제, 이러한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방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 이론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개인을 자율적 인간으로 만든다. 그러한 인간들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한다? 해방시킨다. 이상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비판 이론은 개인과 사회 두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9세기 페스탈로치의 교육 철학처럼 19세기가 국가가 탄생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페스탈로치는 3H가 조화된 인간, 이걸 통해서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은 그 비판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체제에 있다. 사회에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이러한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비판 이론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의 기본 개념과, 그러니까 이제 교육관에서 1번 문제가 나왔어요. 1번 문제를 보면 3명의 교사가 토대를 두고 있는 교육 철학을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그 면접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면접도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만 표현 형식이 다르다. 논술은 글로, 문자로 쓰는 거고 심층 면접은 뭐죠?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을 잘하면 심층 면접도 잘하십니다. 이때 문장을 길게 쓰지 마라. 그러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또렷하지 않아진다. 그래서 수식어를 많이 붙이지 마시고요. 간결한 단문으로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갈식으로 하라고 그랬죠. 먼저 주제를 말해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걸 말해라. 그래서 특히 면접은 더욱 그렇습니다.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미갈식으로 내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평가위원들이 듣다가 지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논거들을 제시하면 듣기 훨씬 편하죠.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논술이나 면접은 남을 설득하는 글이니까요. 남을 설득하는 글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답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3명의 교사가 토대를 두고 있는 교육 철학은 인교사는 본질주의, 홍교사는 실존주의, 그 다음에 윤교사는 비판 이론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논거를 하나씩 뭐 제시하면 되겠죠. 제시문에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교육 철학은 본질주의다. 또는 인류의 문화 전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본질주의다. 뭐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윤교사와 관련된 교육 철학입니다. 윤교사와 관련된 교육 철학은 비판 이론이잖아요. 이 갈등 이론은 우리 사회가 기능론적 사회예요, 갈등론적 사회예요. 예? 사회학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럼 공산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기능론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갈등론이 나올 때는 갈등론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비판점을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비판 이론은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사회학적으로 보면 갈등론에 해당이 되잖아요. 또 정확히는 네오막시즘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이 한계가 뭐냐 하는 거. 예. 두 가지를 제시하라. 그럼 철학을 쓰는 게 1점이고 한계 제시하는 게 2점이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을 봐요. 임교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과의 기본 개념, 핵심적 원리, 일반적인 아이디어. 이게 키워드죠. 이걸 뭐라고 하죠? 5글자로? 지식의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지식의 구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지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행동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어요? 인지주의죠. 그럼 타일러는 행동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죠? 목표죠. 행동 목표잖아요. 그리고 과정을 목표의 어떤 수단으로 전락시켰죠. 근데 인지주의는 목표 자체가 뭐다? 내용이다. 그 내용적 목표가 바로 기본 개념, 핵심적 원리, 일반적인 아이디어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걸 지식의 구조라고 한다. 예. 이렇게 지식의 구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조직한다. 기본 개념을 반복하면서 폭과 깊이를 확대해서 심화시켜 조직한다. 이거는 조직하는 원리죠. 조직하는 방법. 그럼 조직 원리 중에서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무슨 원리죠? 계열성이죠. 이렇게 계열성 있게 조직하는 교육과정의 그러한 형태를 뭐라고 불러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예. 여기 이 부분도 뭐 문제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출제는 안 했습니다. 근데 홍 교사는 의도적 교육과정은 물론 의도하지 않은 교육과정도 중시한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공식적 교육과정은 물론 비공식적 교육과정도 중요시한다. 그럼 비공식적 교육과정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습 결과를 초래하는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그럼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을 모두 중시하는 교육과정 유형이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대사회가 결과한 비인간화 문제, 이런 것이 이제 소외 문제죠. 철학적으로. 이걸 교육의 인간화를 중시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윤 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가치 중립적 입장을 비판한다. 이게 교육과정 학자들이 대부분 그 보비트나 타일러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가치 중립적으로 전개를 했어요. 가치 지향적으로 전개했어요. 가치 중립적이죠. 그래서 타일러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어떠한 목표,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이념을 교육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가치 지향적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 교과, 사회로부터 잠정적인 목표를 끌어와야 한다. 그죠? 이러한 공학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논의는 사실은 70년대 이전까지 갔죠. 70년대 초까지 갔죠. 워커도 그랬어요. 워커도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는가를 프로세스를 과정을 서술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처방하거나 가치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했던 학자들을 우리는 이제 파이너 같은 학자는 초기 학자를 전통주의자, 타일러 같은 학자들은 그 다음에 워커 같은 학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개념 경험주의자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즈너나 뭐 파이너 자기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가치지향적이니까 그렇죠. 교육과정을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학자들이다. 그래서 재개념화다 이렇게 불렀죠. 재개념화. 예. 그래서 가치 지향적인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비판 이론도 가치 중립적인 겁니까? 가치 지향적인 겁니까? 가치 지향적인 거죠.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가치 지향적인 거죠. 가치 중립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가치 지향적으로 교육과정을 보는 게 교육사회학에서는 어떤 분야죠?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신교육사학이죠. 신교육사학, 교육과정 사학이잖아요. 교육과정 사학은 교육과정에 스며있는 가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교육과정 이념, 목적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 교육과정 특정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산물로 이해하고 소홀히 했던 내용을 중시해요. 여기 힌트가 나오네요. 소홀히 했던 내용. 중요한 가치임에도 소홀히 했던 내용.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아직 영교육과정의 개념이나 뭐 다 아는 것이겠지만 올해 시험은 조금 쉬워질 겁니다. 작년보다는.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기능론적인 정권에서 갈등론적인
완전한 갈등론 그런 건 아니니까 완전한 좌파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교수들이 이제 출제 교수진도 달라져요. 응? 달라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통한 사회 통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교수 방법으로 갑시다. 그래서 2번 문제는 그거예요. 잘 보세요. 홍교사가 중시하는 교육과정 유형은 뭐예요? 잘 써야 돼요.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인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인간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의도하지 않은 교육과정도 중시한다. 그런데 의도적 교육과정도 중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그럼 윤교사가 중시하는 교육과정은 영교육과정. 그래서 두 교육과정의 개념을 묻는 문제 각각 2점씩에서 4점. 그 다음에 교수 방법으로 가면 교사의 지시를 최소화하고 학습과제의 최종적인 형태를 스스로 찾게 한다. 바로 이게 교수 방법의 정의죠. 학습과제의 최종적인 형태를 뭐라고 하죠? 지식의 구조. 그러면 교사의 지시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사의 지시는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단어잖아요. 비고츠키 하면 교사의 지시가 바로 뭐예요? 비계 설정이죠. 발판이죠. 근데 지시 없이예요? 최소화하는 거예요? 최소화. 그러면 이제 교사의 지시 없이 쓰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삐아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비고츠키는 교사의 지시를 도움을 주되 그 도움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한다. 예. 그리고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 스스로 찾게 한다. 스스로 찾게 한다 그랬으니까 뭐죠? 발견이죠. 발견한다. 그래서 발견학습인데 교사의 지시나 도움이 있으니까 무슨 발견? 안내된 발견. 근데 교사의 지시 없이 하면은 자기주도적인 발견. 근데 학생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내된 발견학습, 브루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견학습에 4가지 요소가 있죠. 학습 경향성. 이게 출발점 행동과 같은 경우에요. 근데 정의적인 거죠. 학습 의욕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내용적인 목표는 뭐죠? 지식의 구조. 이건 생략했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구조를 조직하는 원리는 뭐죠? 계열성. 계열성 있게 조직하는 걸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는 지적 희열, 발견의 기쁨이죠. 그러니까 보상이나 동기로 보면 어떤 동기? 내적 동기. 그래서 인지주의라는 걸 알 수 있죠. 행동주의는 내적 동기예요? 외적 동기예요? 외적 동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홍교사를 보면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보다는 학습자가 주체가 돼서 그래서 마틴 부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수업은 대화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대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간적 학습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관계를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보고 대화를 많이 활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보가 이야기하는 대화는 이러한 존재와 존재,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그럼 소외된 대화는 어떤 거죠? 소외된 만남은 아이와 유의 관계예요? 아니면 아이와 뭐의 관계죠? 요즘 여러분들이 명품 쓸 때 많이 쓴다고 그러던데 it. 나와 그것의 관계는 이건 소외적 관계죠. 주체와 대상의 관계죠. 그죠? 이게 이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강조한 소크라테스는 대화가 뭐죠? 회상이죠. 진리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대화였어요. 근데 그건 진리에 대한 열정을 나누는 대화라면 부부가 이야기하는 대화는 인격과 인격, 존재와 존재, 전인과 전인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만남이 지식과 지식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는 소외된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로 진술되는 명제적 지식 말고 언어로 진술되지 않은 인간 존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식이 뭐죠? 암묵적 지식. 우리가 그 라일 같은 경우는 그걸 방법적 지식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존재론적 지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것까지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과 만날 때 학생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 그의 전부를
재단하면 안 되겠죠. 그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심리의 세계, 그것까지 이해해야 전인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네, 그래서 이 대화가 여러 가지 대화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비판 이론에서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대화는 그럼 어떤 거예요? 이상적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이성이죠. 그걸 이제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대화의 의미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소통,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윤교사, 교수 목표로 행동 목표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도 중시한다. 그러니까 아이즈너입니다. 네, 문제 해결 목표가 무엇인가, 표현적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상상력, 결국은 여러분이 수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수업 지도안을 준비하잖아요. 수업 지도안, 이 프로그램이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의 결실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런 점에서 교사는 전문가이다 라고 아이즈너는 본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를 보면 임교사가 채택한 교수학습 방법이니까 발견학습이죠.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 또는 자유학기제에서도 강조하는 교과교육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입각한 교수학습 방법의 대표적인 게 발견학습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장점 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윤교사가 설정한 아이즈너의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 이것도 객관식 임용에서 몇 번 나왔죠.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평가입니다. 평가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자, 이것도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어떤 지침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무슨 평가? 절대평가. 예. 교육 목표를 성취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절대평가에 주안점을 둔다. 그 다음에 과정평가 및 형성평가에도 관심을 두어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에 직면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정평가와 형성평가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형성평가는 절대평가도 한 2번 정도 계속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홍교사는 학생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중시한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인적인 평가죠. 그 다음에 학교학습에서 동기부여의 결정적 기능을 하는 정의적 평가, 동기라는 것이 원래는 정의적 개념에서 출발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역동적 평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인지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고정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서 역동적 평가, 그럼 고정적이고 정적인 평가는 발달의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잠재학습을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다? 역동적 평가다 하는 겁니다. 비고스키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윤교사는 교육평가에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평가는 최종 단계의 활동이 아니라, 최종 단계 활동이라는 것이 총괄평가죠. 교육과정 계획 및 개발 과정의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종합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시작부터 그 다음에 과정, 결과 다 평가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최근의 평가는 총괄평가에 대한 그러한 그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학교평가의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 나오지 않은 진단평가도 출제될 수 있어요. 예, 형성평가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교사는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교육 현상을 보고 교육 활동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가자가 교사입니다. 그럼 객관적인 평가가 되겠어요? 주관적인 평가가 되겠어요? 주관적인 평가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 모형 중에서 타일러의 행동 목표, 즉 목표 중심 평가라기보다는 가치 판단을 위한 탈목표 평가, 이런 범주에 속했던 학자들이 누구누구였죠? 형성평가라는 말을 처음 썼던 스크리븐, 그 다음에 뭐 스테이크, 아이즈너,
이런 학자들입니다. 그중에 아이제너가 되겠죠. 교사는 이렇게 교육 현상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신미함과 비평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 예술적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문제 4번 해볼게요. 절대평가의 특징 두 가지와 과거 시험에서는 절대평가의 장점, 단점을 묻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동적인 평가, 신미함과 비평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각각 한 가지니까 배점이 5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면의 배점이 16점이고요. 보통의 경우는 15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나 표현의 배점이 4점에서 5점. 그 중에서 이제 그 논술의 내용과 주제와의 연계성이죠. 주제와의 연계성이 배점이 보통 3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의 적정성, 맞춤법 이런 것들이 이제 1점 내지 2점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 표현은 거의 감점을 받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에 감점을 받냐면 결정적인 오자가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어떤 핵심 개념을 예를 들어서 그 맞춤법상으로 틀리게 작성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감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엽적으로 뭐 이제 등이라는 말을 붙였으냐 띄었으냐 뭐 부터를 붙였으냐 띄었으냐 이런 거는 크게 감점을 받지 않는데 결정적인 핵심어를 잘못 쓰면은 감점이 됩니다. 예. 예. 그렇다고 내가 3개를 감점을 썼어요. 그럼 마이너스 3점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 1점, 최대 2점이니까 그래서 한 2점 정도, 최대 2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된 논의는 보통은 2점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는 형식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완벽함을 갖추면 3점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표현이나 형식은요, 왜 이걸 5점 내지 4점을 배점했냐면, 평가위원들이 평균을 맞추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작년에는 논술에서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학생들이 점수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교육기획이라는 개념도 잘 몰라서 못 쓴 친구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15점 배점이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형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채점은 느슨하게 했다는 거지. 느슨하게. 그래서 평균을 올려줘야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작년에 시험 본 친구들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의를 굉장히 많이 제기해서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좀 쉬워지겠죠. 쉬웠다 어려웠다를 반복하니까 작년보다는 쉬워지겠죠. 그렇다고 뭐 다 쉬운 문제가 뭐 재작년처럼 나오진 않을 것 같고 하나 정도는 조금 어려운 게 나올 수 있을 테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내용의 평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식의 채점이 엄격해진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원래 이제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제시문을 표로 되어 있는 건 바로 읽어가도 좋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배점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 내용을 읽어가시잖아요. 근데 배점 내용 보니까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쉬운 것 같아. 그럴 때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이 표현 부분에 있어서도 엄격성을 갖추도록 하시면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조금 쉬었다 다음 시간에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작성한 것은 제가 나중에 거둘게요. 예.